자, 20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20번에서 23번은 현대 시 영역인데 지금 시가 두 편이 나와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볼 건데 그 가 같은 경우에는 김선우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 나와 있죠. 감자 먹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연에서 보면은 치명적인 냄새가 나와 있죠. 이때 냄새라고 하는 거는 후각적인 건데 이게 달겨들고 치명적이래. 그러니까 강하게 지금 자극을 하는데 이때 냄새는 원해서 맡는 게 아니야. 우연적인 거지. 즉 비자발적인 거. 근데 얘는 이 냄새를 맡고 난 다음에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과거 해상 매개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때 이 냄새는 그 지금 보니까 감자 냄새였나 봐. 지금 감자로 시작하고 있죠. 식은 감자 알 갈짝거리며, 갈짝거리는 거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좋아하는 게 아니야. 숙제를 하던이라고 했다. 얘가 던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잖아. 엄마 내 친구들은 내가 감자가 좋아서 라고 했는데 이때 엄마라고 하는 거 지금 뭐 큰 따옴 없지만 지금 이게 어린 시절에 자기가 했던 말을 직접 인용하는 부분인데 이때 엄마는 듣는 이 청자로 설정돼 있죠. 청자 설정이니까 이거 지금 말을 건네는 어투 사용됐다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감자 도시락만 먹는 줄 알아. 좋아서 먹는 줄 알아 라고 했는데 그때 11식구 때거리 이때 11식구가 이제 돼가지고죠. 어떻게 보면 11식구는 11식구의 떼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제 점심 그다음에 저녁 이런 것 같은 그런 밥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떼거리를 감자 없이 무슨 수로 밥을 해내냐고 귀 밝은 할아버지가 이제 그 말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감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좋아하고 있네 지금 보니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식량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흐뭇해 하셨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와 상반되게 지금 나는 감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지금 보면 감자 자라는 소리를 지금 무섭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무섭다. 그러니까 얘기에 있어서 감자는 저기 쌤이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감자는 가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쌀밥으로 다 밥을 만들 수 없으니까 감자를 넣는 거거든. 그래서 감자는 가난이고 가난은 얘에게 있어서 무서움, 두려움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섭다는 얘기를 했어. 그리고 보니까 어지럼증이란 말도 쓰고 있잖아요. 어지럼증이란 말도 쓰고 있어. 자, 하나 둘 숟가락 내려놓을 때까지 엄마 밥주발엔 숟가락 꽂히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결국 엄마가 가족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밥을 못 먹는 거야. 근데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배가 더 고픈 가족이 있으면 자기 밥을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어머니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던 분인 거야.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던 분인데 얘는 감자 하면은 이제 가난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 감자 밥과 관련해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릴 적 질리도록 먹은 건 싫어하게 된다더니 감자 삶는 냄새, 그러니까 정체가 감자 삶는 냄새였다는 걸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죠. 보통 이러면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 하지만 얘는 그리움을 느낀대. 왜냐면은 이 감자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에게 있어가지고 가난,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감자는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소재도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움이라고 하는 시어를 사용한 거죠. 자, 꽃은 꽃대로 놓아두고 저는 땅 밑으로 굽는다인데 꽃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잖아. 근데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땅 밑으로 이제 궁구는 그리고 그 꽃자리는 얼씬도 하지 않는 11개의 구덩이, 11개의 구덩이는 11식구를, 그러니까 그 식구를 얘기하는 거죠. 11식구를 자 가진 늙은 애기집이라고 이렇게 명사형으로 종결이 되고 있는데 이때 애기집은 얘들아 결국 어머니, 그러니까 이 감자인데 이 감자 하면 얘게 어머니가 떠올라지잖아.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내용이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쌤이 이제 주제도 이렇게 해놨는데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떠올려.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까지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의 시다. 자, 그리고 이제 나희덕의 땅끝이라고 하는 시가 나와 있는데 이 시 같은 경우에도 자 보면 얘는 ABC 나온 거 보니까 한 문단씩 이제 문제랑 연관되는 것 같아. 노을은요, 얘가 보려고 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이미지입니다. 이상이죠, 여기서. 그리고 그네는 노을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였어.
그리고 그 노을을 보려고 했는데 그 노을이 어둠에 잡아먹혔지라고 해주고 있다 애가.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우선 어둠이 잡아먹는 것을 환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둠은 부정적인 의미 세모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죠? 그리고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이잖아. 던이니까 이것도 과거 해상하는 거네. 자,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대. 음성 상징어 사용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때 그네줄이 떨고 있다 그랬는데 결국 떠는 거는 여기서 이제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화자잖아. 근데 그거를 그네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네줄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죠. 어릴 때 과거잖아. 나비를 쫓듯 뭐뭐 하듯이니까 지규법이죠. 나비는 동그라미 이미지잖아.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았대. 그럼 얘에게 있어서 어릴 때는 땅끝이 동그라미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그러나라는 접속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이때 그러나는 시상이 전환돼. 여기서부터 이제 과거, 그러니까 땅끝은 과거에는 동그라미 이미지였는데,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땅끝은 현재의 그 땅끝의 이미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때 땅끝은 이제 보니까 파도가 막 끊임없이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서 뒷걸음질 치는 장소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땅끝은 이제 세모가 되겠죠. 그럼 얘에게 있어가지고 땅끝은 과거에는 동그라미 이미지였는데, 현재는 세모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C 부분도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애가 파도가 아가리를 쳐주고 달려들던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끝내 발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러니까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막 절망적인 그런 공간처럼 묘사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 표현이 또 사용되고 있죠. 이때 그런데라고 하는 것도 시상을 전환시키는데, 그런데 전까지는 땅끝의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절망을 얘기했어. 근데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 희망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희망을 얘기하는 표현이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때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는 땅끝은 땅의 끝부분이니까 이제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속에 아름다움, 시작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뒤에 단서가 나와. 땅끝은 늘 젖어 있다. 이 말은 결국은 땅끝은 끝이지만 젖어 있다는 거는 또 다른 세계, 바다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걸 보여주는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순된 어휘가 동시에 나오고 있잖아. 역설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기 땅끝에 이른다라고서 이제 시가 끝나고 있어요. 얘도 이제 주제를 보면은 절망 속에서 깨달은 삶의 희망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땅끝의 의미를 주의하면서 읽으면 돼요. 둘 다 공통점이 과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문제를 보면 20번 문제 우선 오답률 높진 않고 쌤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둬야 됩니다. 뭐 서리적 표현, 반어적 표현, 구체적 청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얘들아 그 구체적 청자 없죠. 가는 있었어 엄마라고. 하지만 대화가 아니었고 그래서 그 1, 2, 3, 4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주의하고 정답이 특정한 종결 어미랑 관련된 게 나오는데 나시 같은 경우엔 쌤이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얘들아 지가 계속 반복하거든요. 지라는 어미가 반복된단 말이야. 그래서 구체적이 아니고 그 특정한 종결 어미 반복 이게 정답이었다. 자, 그리고 오답률 높은 게 없네. 그리고 21번에 요 보기로 제시되어 있는 편지 있죠. 이거는 별표해 두세요. 왜냐면 얘가 그냥 앞에 있는 감자 먹는 사람들의 해설이라 생각해도 될 정도로 내용이 되게 잘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틀린 거 2번만 이제 할아버지는 흐뭇해했지 나무라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다 맞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2번은 쌤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A, B, C 보면서 부분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네요. 근데 B는 읽어보면은 이게 과거에는 땅끝이 동그라미 이미지였는데 현재는 세모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세모인데 이걸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23번은 뭐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24, 26번은요. 자, 작가 좀 아는 사람도 있을 건데 김유정의 땡볕이라고 하는 현대 소설이 실려 있는데
지금 산문문학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인물 파악을 잘해야 되죠. 인물 파악을 잘해야지만 사건이 제대로 보이잖아. 그래서 덕순 내외가 이제 그 동네 어른의 말을 듣고서 조금 이렇게 그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병원을 찾았는데, 이제 아픈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순실하게 그냥 믿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병원을 찾고 난 다음에 자기가 믿었던 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그 낙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아내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쌤이 뭐 이렇게 조금씩 뭐 이렇게 필기를 해놨는데, 얘들아, 필기를 해놨는데 그 참고를 좀 하고요. 그리고 옆 페이지에도 그렇죠. 얘가 아내를 그냥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그리고 얘의 상황이 뭐 소설의 제목으로도 나와 있다시피 땡볕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이때 땡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덕순내가 겪는 삶의 힘겨움과 현실,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랑 관련되어 있어. 24번도 그렇고 뭐 25번도 그렇고 그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고, 그리고 24번은 얘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 근데 시점의 변화란 말이 나올 수 없죠.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이야기 속의 이야기는 액자가 돼야 되는데, 액자식이 돼야 되는데 얘는 액자식과 관련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작품하고 관련된 해설은 얘들아 26번 있죠. 26번이 중요합니다. 김유정,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봄봄이나 동백꽃으로 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작품의 특징은 중심 인물들이 대부분 순박하고 어리숙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설에 적용하자면 덕순내외가 그렇죠. 덕순내외. 그러니까 그 좀 희귀병, 이상한 병에 걸렸으면 병원 가면은 고쳐도 주는데 돈도 준다. 이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순박한 그리고 어리숙한 덕순 내외의 모습을 통해서 웃음이 유발되죠. 그러니까 해학이죠. 김유정 소설의 특징이거든요. 해학이 드러나고, 작가는 그런 인물들을 연민은 가엽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휴머니즘과 관련되죠. 바라봄으로써 인물이 겪는 문제의 원인이 결국 얘들의 그런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조리한 사회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밑에도 다시 또 정리해놨네. 작가는 땡볕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기 위해 인물의 성격과 대비되는 속성을 가진 대학병원, 이때 나온 대학병원은 간호부랑 의사를 통해서 드러난다. 아이가 대학병원을 배경으로 설정한다. 덕순내에는 동네 어른의 말만 믿고 희망에 차 대학병원을 찾았으나 돈이 없어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비극적 죽음을 앞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 근대 자본주의 사회, 이게 그 시대적 배경이 1930년대거든요.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 그리고 모순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4번이 틀렸는데, 덕순이 월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는 거는 얘가 이제 그 좀 어리숙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 덕순 자체, 그러니까 덕순이 실망하는 장면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비인간적인 모습은 간호부라든지 의사가 이제 뭐 말하거나 행동하는 걸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소설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27, 32 과학 지문이 있는데, 뭔가 쌤이 색칠을 좀 많이 해놨죠. 왜냐면 이 과학 지문 얘들아 엄청 중요한 지문입니다. 특히나 2번하고 몇 번째 문단이고 6번 문단이네. 2번하고 6번 문단은요 머리에 집어넣어놔야 됩니다. 요 과학적 지식이 다른 뭐 과학에도 써먹을 수 있겠지만 이게 다른 독서 지문으로 또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문단별로 꼼꼼하게 내용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좀 풀이할 건데, 1번 문단을 보면은 얘들아 이제 상황을 설정을 해놨거든요. 상황을 설정해가지고 그 냉수 속 얼음은 금방 녹는데 왜 해빙은 그렇게 그러니까 10도씨잖아. 10도씨는 되는 한여름에도 왜 안 녹지? 라는 거를 이제 문제를 제기하잖아. 그 질문을 했어. 왜 해빙의 수명은 냉수 속 얼음보다 길까? 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2번 문단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번 문단 중요한데,
헤딩의 수명이 긴 이유는 먼저 냉수 속 얼음의 작용하는 열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대. 열에너지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대. 그래서 첫 번째는 열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온도가 다른 물체들이 서로 접촉하면 열적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때 열적 평형은 정의가 나와 있죠. 접촉한 물체들의 열이 똑같아져서 서로 어떠한 영향도 주거나 받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도씨 냉장고 속에 얼음이 든 냉수랑 이제 그 얼음의 온도, 이게 냉수와 얼음의 온도가 모두 3도씨 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수성 얼음에 적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에 관련된 원리 첫 번째, 열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열에너지는 두 물체 사이의 접촉면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면을 통해서만 전달이 된다. 그리고 접촉면이 클수록 에너지는 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열에너지의 양은 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자, 따라서 열적 평형을 이루기 전까지 두 물체 간 전달되는 열에너지 양은 둘 사이의 온도차, 접촉 시간, 접촉면의 면적과 비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네요. 지금 쌤이 노란색하고 얘들아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는 다 문제랑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번 문단은 거의 다 문제랑 연관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 이건 상황을 정리해 준 거거든요. 세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모두 녹아 물로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상황 설정이 우선 3도시로 상황 설정이 나와 있고, 실험 결과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있잖아요. 이게 그 물속에서 이제 완전히 녹는 경우는 약 2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약 2시간이고, 그리고 이게 8개가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한 개가 접촉면이 이제 남았잖아요. 아니, 남은 게 아니고 같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그게 8개가 들어가든 10개가 들어가든 결국은 한 개가 들어간 것처럼 접촉면이 물하고 만날 수 있다면은 시간은 똑같은 거죠. 2시간이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얼음이 접촉한 면적은 모두 같으며 각각의 얼음의 부피는 동일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즉, 물에서 각각의 얼음으로 전달되는 열에너지의 양은 물과 얼음의 접촉면이 모두 동일하다면 개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거를 1cm를 8개를 각각이 아니고, 각각일 때는 아까 한 개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를 붙이는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죠. 붙이면 이번에는 얘들아, 이게 그 쌤 옆에 그림으로 살짝 그려놨는데, 붙이면은 이게 한 변이 2cm죠. 그러니까 한 변에 2cm가 되는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결과가 달라진대. 부피는 같습니다. 부피는 같은데 면적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하고 접촉하는 면적, 총 면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면적이 달라지는데 뭐 계산은 다 해놨어요. 거기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얼음 8개 있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물에 다 접촉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총 면적이 48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단위는 뭐 생략하고 48. 근데 48이 되는 이유는 면적 구하는 공식 적용하면 되잖아. 가로 세로 곱해서 1 곱하기 1인데 이게 6면이니까 6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8개니까 6 곱하기 8이니까 48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을 붙여 각 변의 길이를 2cm로 만든 정육면체의 얼음이란 말을 쓰고 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가로 2, 세로 2 면적해서 나오고, 그게 6면이니까 결국 2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물과 접촉하는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각각일 때와 비교했을 때 얘를 합쳐버리면 면적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물에서 얼음으로 전달되는 열에너지의 양도 어떻게 되겠어? 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했잖아. 첫 번째 문단에서 얘들아 둘째에서 얘기했잖아. 둘째에서 열에너지는 접촉면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때 열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된다? 접촉면의 면적과 비례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면적이 넓을수록 빨리,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이 전달될 수 있는데 얘가 줄어든 거야. 지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24가 되면서 물과 접촉하는 면적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물에서 얼음으로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양도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얼음이 녹는데 시간은 어떻게 된다? 48cm, 그러니까 제곱센치가 접촉하는 것보다 어떻게 된다? 2배만큼 늘어나서 약 4시간가량이 걸린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이 지금 얘들아 옆에 쌤이 이렇게 그림을 조금은 그려놨거든요. 처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 이제 1cm 정육면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1cm일 때 정육면체, 그럼 이게 약 2시간이라 했잖아. 물에 접촉면 6면이 다 이제 그 접촉했을 때. 그리고 이게 8개가 되든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든 결국은 이제 부피가 동일하다면은 개수는 상관없이 이제 약 2시간이 걸린다 그랬어. 근데 얘가 이제 합쳐진 거죠. 합쳐졌을 때는 결국은 이 1cm 정육면체가 8개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게 합쳐진 건 부피는 동일할 수 있어. 하지만 총 면적이 2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2분의 1이 줄어들면은 결국 시간은 2배만큼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참고하고요. 자, 그리고 5번째 문단에서 이제 해빙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자, 북극 해빙에 적용해 보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보니까 해빙은 완전히 잠겨 있는 게 아니잖아. 얘는 정육면체는 아니지만 정육면체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은 6면 중에서 얘들아 바닥만 담겨 있는 거거든. 바닷물과 접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바닥 부분만 바닷물과 접촉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정육면체 6면 중 한 면만 닿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부피의 해빙은 물에 잠긴 정육면체 얼음 덩어리보다 녹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얘가 면적이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녹는 시간은 6배가 걸려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문단 중요하다 그랬죠. 이 글에서 얘들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 결국은 접촉 면적이 한 면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오래 걸린다는 얘기고, 또 다른 이유도 있대. 또 다른 이유는 부피와 면적 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부피와 면적 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얼음의 부피가 클수록 당연히 녹아야 할 얼음의 양은 많은 거죠. 그리고 물에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얼음 어떻게 됐어? 많이 녹을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이걸 정리를 하자면 결국 얼음이 녹는 시간은 부피가 클수록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물에 닿는 면적은 또 클수록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길이가 L배 커지면 면적은 L제곱, 부피는 L 세제곱만큼 비례하여 커진다는 이게 제곱, 세제곱 법칙이거든요. 이걸 적용하면은 얼음이 녹는 시간은 L배만큼 길어짐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길이죠. 얼음의 길이가 L배 커지면 결국 얼음이 녹는 시간은 L배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주고 있잖아.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얼음은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얼음의 길이보다 어떻게 돼 있어? 1보다 2가 2배 길잖아요. 2배 기니까 녹는 시간도 2배가 돼야 돼. 그래서 아까 1cm는 약 2시간인데 2cm 되면은 약 4시간 된다고 했잖아. 자, 또한 여기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보다 부피가 늘어나는 비율이 훨씬 큼도 알 수 있죠. 그렇지. 제곱, 세제곱 보면 얘들아 길이가 L배 커지면 면적은 L제곱만큼 커져. 근데 부피는 L세제곱만큼 커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는 게 훨씬 큰데 북극 해빙의 면적은 수천만 이제 그 제곱킬로미터가 넘지만 그러니까 면적도 넓어. 근데 부피는 이거보다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면적이 그 제곱을 적용을 시켰으면 부피는 세제곱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부피가 훨씬 큰 거예요. 부피가 훨씬 큰 거야. 그래서 해빙이 녹는 시간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해빙은 실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물에 닿는 면이 한 면밖에 없고 거기다가 닿는 면적에 비해서 부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 녹지 않는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
지문 자체도 너무 이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27번, 28번, 그 다음에 29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쌤이 설명을 안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29번 석빙고랑 관련된 거, 이거 결국은 얘들 안 높게 하려면 접촉 면적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5번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30번 문제는 오답률 5위 문제였습니다. 얘는 약간 머리를 써야 되잖아. 이게 국어인지 수학인지 이런 느낌이 든다, 아이가. 지금 상황은 그 윗글이죠. 윗글에 나왔던 것처럼 수온을 3도씨로 일정하게 맞춰줬네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기역은 2cm고 한 길이가, 그 다음 니은은 6cm라고 나와 있네. 그리고 쌤이 위에다가 제곱 세제곱 법칙하고 관련해가지고 길이가 1cm, 그러니까 기준을 1cm라고 쳤을 때 1cm에 비해서 기역은 길이가 2배 늘어났어. 그럼 면적은 거기에 제곱이고 부피는 세제곱이죠. 그리고 또 1cm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니은은 길이가 이제 그 L배니까 6이 되겠죠? 얘가 그러니까 길이가 6이면은 이제 6배 늘어난 거죠. 1cm에 비해서. 그러면은 그 면적은 제곱이고 그다음에 그 부피는 세제곱이 된다는 걸 적어 놨습니다. 그럼 1번, 2번은 얘들아 제곱 세제곱 법칙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그 맞다는 걸 알 수 있어. 면적을 비교하자면은 기역은 2의 제곱 4고 그다음에 니은은 6의 제곱이니까 36이잖아요. 9배 맞습니다. 부피를 보면은요. 2의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6의 세제곱이 돼야 되잖아. 8대 216이니까 27배 맞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요. 기억을 6시간 후에 관찰하면 완전히 녹아있을 것이다. 근데 기억은 얘들아 아까 2cm는 대놓고 나왔죠. 2cm일 때는 약 4시간 걸린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 본문에서 본문 몇 번째 문단이지? 요거 네 번째 문단이죠. 네 번째 문단에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쌤이 그 총 면적도 계산해 놨잖아. 그 네 번째 문단에 나온 것처럼 24제곱센티미터로 나와 있죠. 그럼 약 4시간 가량 했을 때, 그러니까 6시간도 안 걸려. 약 4시간 가량 했을 때 완전히 녹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야. 근데 이거를 많이 찍었더라고 애들이. 그리고 4번에 기역을 니은처럼 물에 띄운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 기역은 지금 물에 잠겼을 때 약 4시간이 걸렸단 말이야. 근데 이걸 니은처럼 물에 띄운다는 거는 접촉 면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분의 1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은 푹 잠겼을 때 약 4시간인데 이게 이제 6분의 1만 이렇게 그 잠겨 있다고 하는 거는 그 5번 문단이죠, 얘들아. 5번 문단에 정육면체 6면 중 한 면만 닿는 거, 이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된다? 녹는 시간이 6배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약 4시간이었는데 6배 되면 약 24시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도 애들이 많이 찍었는데 얘는 마지막 문단을 놓쳐서 그렇거든요. 니은을 한 변이 3cm인 정육면체 얼음 8개로 쪼개도 근데 이거를 8개로 쪼개든 뭐 10개로 쪼개든 물에 잠겼을 때는 한 개랑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1cm일 때를 세 번째 문단에서 약 2시간으로 기준을 세워줬잖아요. 그러면은 길이가 3배 늘어났거든요. 길이가 3배가 늘어나면은 녹는 시간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녹는 시간, 요거 마지막 문단에 나왔잖아. L배만큼 길어진다. 똑같이 길이만큼 길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1cm일 때 약 2시간이면은 3배 길이가 길어진 것처럼 시간도 3배, 약 6시간 걸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31번은 오답률은 높지 않지만 얘들아 요것도 응용해서 기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물이 생산하는 열 에너지는 동물의 무게와 부피에 비례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 무게랑 부피가 크면 클수록 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한다는 거야. 몸에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죠, 열 에너지. 근데 코끼리는 보니까 육상 동물 중에서 무게와 부피가 가장 크대. 그럼 이 말은 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코끼리는 때때로 커다란 귀를 흔든다 그랬는데 이때 귀를 흔드는 거는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을 높이는 효과가 이제 발생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보다 귀를 흔들면 공기를 더 많이 접촉할 수 있잖아.
부채질을 해야만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왜냐면은 열 에너지를 생산했다고 그렇게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적정 온도를 위해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방출하는데 이는 귀에 수많은 모세혈관,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있어서 귀를 흔들면 혈액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을 늘려가지고 혈액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대. 자, 그러면서 1번. 코끼리는 외부 기온이 체온보다 높아지면 체온을 유지하기가 쉽다. 아니죠. 아까 그 두 번째 문단에서 나왔는데 열 에너지는 얘들아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대. 근데 코끼리는 안 그래도 자기 스스로 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데 거기에 외부 기온까지 들어온다 생각해봐라. 이게 체온 유지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쉽다가 틀린 거죠. 2번. 코끼리는 다른 육상 동물에 비해서 몸에서 만들어내는 열 에너지가 부족한 게 아니고 방금 얘기했잖아. 무게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많이 이제 생산이 되겠죠. 그리고 3번을 보면은 더운 지역에 사는 코끼리는 이 말이 결국 외부 기온이 높다는 거 1번 답지랑 유사한 거잖아. 상황을 유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운 지역에 사는 코끼리는 외부 온도가 높은 곳에 있는 거야. 그럼 다른 지역에 사는 코끼리보다는 결국은 체온을 유지하기가 더 힘들겠죠. 자기도 많이 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데 외부 온도의 열 에너지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그럼 얘는 귀가 어떻게 되겠어? 더 커줘야 되겠죠. 크면서도 더 많이 흔들 가능성이 있겠지. 그래서 귀의 면적이 작다는 거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귀를 흔드는 거는 요것도 두 번째 문단에 나왔는데 열 에너지 있죠. 열 에너지는 이게 이동을 하려면 얘가 접촉면에 의해서만 이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접촉면이 지금 귀는 한정되니까 그거를 더 많이 접촉시키기 위해서 흔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5번에 평균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코끼리는 평균적인 코끼리보다 귀를 펄럭거리는 횟수가 적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열 에너지도 많이 생산하니까. 자, 그리고 32번 문제는 이제 어휘 문제인데 문맥적 의미인데 이게 A가 넘기다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있는데 이게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해서 1시간은 시간 개념이잖아. 그래서 시간 개념이 드러나는 거는 5번밖에 없습니다.